사람은 상대적인가? 사람이 정말 상대적인 존재인가? 그렇다면 사람은 얼마나 상대적일까? 예를 들어 운전을 할 때 다른 차가 내 차보다 빨리 가면 미쳤다고 생각하고 다른 차가 내 차보다 느리게 가면 바보 같다고 흔히들 말한다. 다시 말해, 사람은 생각할 때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한다. 예를 들어 집을 사기 전에는 집값이 비싼데 정부는 집값 안 잡고 뭐하냐?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집을 산 후에는 집값 떨어지는데 정부는 뭐하냐?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이 만물의 척도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그리스의 유명한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러스의 명언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으며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척도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는 상대적이며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진리가 상대적이라는 소피스트들의 생각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주류 철학이 아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공자 등의 절대주의 철학이 주류 철학을 지배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라캉, 들레즈, 보드리아르 등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주의 철학이 현대 철학의 주류가 되었다. 절대주의 철학은 이성, 국가, 자유, 정의, 공정성과 같은 절대적인 가치를 강조한다. 그러나 상대주의 철학은 절대적인 가치는 없으며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말하는 철학이다. 따라서 상대주의 철학은 절대주의적 가치에 대한 해체주의적이고 파괴적인 철학이다. 상대주의 철학이 등장한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즘, 파시즘 등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국가를 강조하는 전체주의가 한 국가에 만연할 때 집단 히스테리가 세상을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는지 인류가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상대주의 철학을 내세운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류가 되었다. 요즘은 누구나 이성, 공정, 평등, 정의 등 절대적인 가치를 주장하지만 결국 대부분은 인간 본성에 따라 상대주의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나는 가난한데 돈이 많은 부자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나는 부자인 친구가 가난한 나에게 밥을 당연히 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돈이 없으니 밥을 부자 친구에게 만날 때마다 매번 얻어먹는다. 하지만 부자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비싼 고기를 매일 사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매번 밥을 얻어먹기만 하는 내가 얄미울 것이다. 반대로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내가 밥을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친구가 밥 먹자고 해서 밥을 먹는 것이다. 그런데 밥을 살 때마다 친구가 생색을 내니 나는 친구가 치사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서로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고 결국에는 멀어지게 된다. 서로가 소원해진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밥 한 번 사줄 마음의 여유가 없다. 반면에 친구는 매번 밥을 사줄 만큼 성인 군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매번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한국 사람들은 상승 욕구가 강해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 집단과 자신이 속하고 싶은 이상 집단이 다르다. 그래서 현실 집단이 이상 집단과 다를 경우 상대적 박탈감과 이상 집단에 속하지 못했다는 피해의식을 더 많이 느낀다. 예를 들어 당신이 타는 차가 당신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라는 광고가 있다고 치자. 그런데 그 차가 굉장히 비싼 스포츠카라면 어떻겠는가? 지금은 내가 돈이 없지만 언젠가는 그 차를 꼭 타고야 말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차를 사기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한다. 즉 자신이 속하고 싶은 이상 집단에 가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다. 한국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가난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러나 가난한 부모는 실제가 아니고 사실은 부자 집에서 태어났는데 병원에서 내가 가난한 집 아이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현실 부정이다. 한국인은 자신이 처한 현실과 자신이 원하는 이상 사이에 혼란을 느끼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일본과 서양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현실과 기준 집단이 대부분 일치한다. 한국 사람은 왜 이런 착각이 더 강할까? 그것은 어렸을 때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는 아기와 함께 자고 아빠는 다른 방에서 자게 된다. 아빠는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는데 아기가 시도 때도 없이 울기 때문이다. 아기는 배가 고파서 울기도 하고 기저귀가 젖어서 울기도 한다. 한밤중에 아기가 울면 엄마는 젖을 먹이거나 기저귀를 갈기 위해 깨어난다. 그렇게 아기를 달래주고 다시 재운다. 하지만 아기는 자신이 울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인은 매우 자기중심적이 된다. 하지만 일본과 서양은 다르다. 아기는 별도의 방에서 잠을 자게 된다. 그리고 아기가 한밤중에 깨어나 아무리 울어도 엄마는 오지 않는다. 결국 아기는 우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일본인과 서양인은 독립적으로 성장한다. 그 결과 한국인은 일본인과 서양인보다 자기중심적이어서 현실보다 더 높은 기준 집단을 형성한다. 그러다 보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상승 욕구가 강해진다. 대신 매사에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장점이 있다. 이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 대학 진학률이 높은 이유이다. 반면에 일본인과 서양인은 현실을 빨리 깨닫고 적응한다. 오타쿠 문화는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동안 있었던 아픈 문화이다. 일본이 저성장을 겪는 동안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오타쿠 문화는 젊은이들이 방에서 나오지 않고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 집착하는 문화이다. 오타쿠가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등을 즐겼던 이유는 돈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타쿠 문화는 일본의 청년이 암울한 현실에 적응한 경우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어서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일본인은 어릴 때부터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배운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문화가 더 발달했다. 한국에서는 식당에 가서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녀도 부모가 제지하지 않는다. 아이의 기를 죽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인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끔찍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식당에서 예의 없이 어린아이가 뛰어다니는 행동은 일본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인의 단점은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으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마른 사람은 뚱뚱한 사람을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으로 여긴다. 명문대생은 재수생을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으로 여긴다. 비흡연자는 흡연자를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본다. 한국인의 판단 기준은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자신이 타인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을 때는 남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 한국인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국인은 열등한 위치에 있을 때는 남을 탓하거나 변명한다. 자신이 가난한 이유는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그렇다.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것은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충분히 뒷받침해주지 못해서다. 나는 먹는 즐거움이 커서 일부러 살을 안 빼는 것이다. 내가 담배를 안 끊는 이유는 담배를 하루에 한 갑을 피우면서도 90살까지 사는 사람을 봤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폐암은커녕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90살까지 살다가 곱게 죽었다고 핑계를 댄다. 우리가 남을 탓하거나 변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의 열등함을 인정했을 때 자존감에 상처를 입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해서 자존감이 한번 손상되면 회복하기 어렵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 결국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사람의 생각까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면접을 보러 가는 취업 준비생이다. 나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편부모를 뒀고 역경을 극복하고 대학에 진학해 수십 개의 아르바이트를 했다. 학교 성적도 우수했으며 비록 휴학은 했지만 어렵게 졸업할 수 있었다. 나는 이러한 이야기를 담은 이력서를 작성하여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
나는 이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취업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고 면접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하지만 나는 결국 그 기업에 최종 불합격했다. 왜 그랬을까? 면접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나는 은행의 인사 담당자이다. 은행은 돈을 취급한다. 회사는 이런 가난한 신데렐라 스토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는 너무 가난한 집안은 기피한다. 은행은 취업 준비생이 가난해서 제대로 스펙도 못 쌓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은행은 신데렐라 스토리는 고통스러운 성장 과정이라고 본다. 그 과정에서 취업 준비생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다고 짐작한다. 취업 준비생이 생각한 강점이 은행에서는 약점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은행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공부에만 집중해 명문대를 졸업한 모범생을 더 좋아한다. 부유한 집안이니 돈 걱정 없이 유학도 가고 시간도 돈도 많아 더 많은 스펙을 쌓은 사람을 뽑는다. 이것이 현실이다. 어두운 환경에서 자란 신데렐라 스토리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다.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트라우마는 평생 동안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이혼, 가난, 파산 등과 같은 나쁜 기억이 많을수록 삶에 강한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불우한 배경을 가졌다고 자책하지는 말자.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면 취업에 실패하더라도 창업을 통해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어릴 때부터 돈의 가치를 배웠다면 이 경험이 사업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시작이 나쁘고 마무리가 좋은 사람이 시작이 좋고 마무리가 나쁜 사람보다 훨씬 좋다. 그래서 역경을 딛고 극복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인생의 반전이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할까? 남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의 혼란과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결론. 인간은 대부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죽는다. 그래서 상대적이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본성이다. 따라서 이 본성을 이해하면 상대방의 행동, 말, 배경을 통해 상대방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